안녕하세요. 네, 저는 12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지금 현재는 미국의 국립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살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편에서 미국살이의 힘든 점을 모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힘든 점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오늘 다룰 거는 그 중에서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다음번에는 잠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할 때도, 장을 보거나 하는 그런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미국에 살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어라는 게 이제 쓰다 보면 늘긴 하지만 언제 미국에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한계점들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제 30이 넘어서 미국에 온 경우 매일같이 일할 때 영어로 말을 하고 영어로 글을 쓰고 발표를 하고 듣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제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발음의 한계일 수도 있고 표현의 한계일 수도 있고 뭐 생각하는 것 자체의 한계가 될 수도 있죠. 아쉬움은 있지만 이게 미국 생활을 하면서 일을 못하게 막는다거나 일상생활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약간씩 불편한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업무 관련한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평소에 쓰지 않는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되면은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그러게 되면은 이제 그걸 찾아보게 되죠. 원어민이라면 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왜 이렇게 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봐 몇 번에 걸쳐서 다시 확인 작업을 하죠. 혹은 애들이 뭐 아프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을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애들을 데리고서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설명하는 것들이 평소에 저희가 쓰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제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죠. 혹은 굉장히 쉬운 단어인데 상대방이 몇 번을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스펠링을 불러가지고 알아듣게 하는 경우들이 가끔 생기거든요. 그러면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도 이제 미국에 살면은 이게 평생 안고 가야 될 그런 짐 혹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영원히 닿지 않을 만한 곳에 조금씩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조금씩 발전해서. 영어보다 사실 더 어려운 부분은 문화에 대한 경험 부족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 제 또래의 누군가와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더라도 맞장구 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대화를 끌어나갈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경험의 한계 때문에 대화의 내용도 좀 많이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정치 얘기나 스포츠 얘기, 최근에 읽은 책, 혹은 최근에 본 드라마, 그런 것들은 이제 노력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옛날 얘기를 한다거나, 그럼 이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초등학교 때 문방구 앞에서 팔았던 것들, 혹은 대학교 축제 얘기, 군대에서의 얘기, 아니면은 어렸을 때 광고, TV 광고에서 들었던 음악들, 이런 것들은 이제 넘사벽이에요.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말을 못 알아들어서 혹은 대화에 못 껴가지고 슬픈 것보다 상대방이 애초에 내가 못 알아들을 거라는 가정하에, 내가 그 대화에 참여하지 못할 거라는 가정하에 그런 대화 자체를 안 하는 게 사실 좀 더 슬픈 일이죠. 애들 학교 보내는 것도 비슷해요. 첫째가 유치원에 간다. 부모가 잘 몰라요. 유치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혹은 이제 좀 더 커서 초등학교를 간다. 그래도 잘 몰라요. 부모가 초등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도 잘 모릅니다. 부모들이. 가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야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죠. 하지만 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걸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죠.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는 어떤지, 수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친구들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쉬는 시간은 있는지, 점심시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은 정말로 미안한데 모르기 때문에 애한테 맡기고서 애가 헤쳐나가는 걸 보면서 그걸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제 아내가 첫째를 유치원에 처음 보내고 나서 했던 말이, 첫째가 꼭 전쟁터에서 최전방에서 총 들고 앞에 나가는 군인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누구한테 설명을 못 듣고 직접 몸으로 다 부딪히면서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은 다양한 거에 대해서 애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겠지만, 외국인으로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애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게 다 대부분 경험에 대한 부족 때문에 오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는 한국을 떠난 순간부터 한국에 있는 가족, 친척, 지인, 친구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연락하는 걸 잘 챙긴다 하더라도 한국이랑 미국이랑 시간대를 고려했을 때 통화 가능한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각각 일상생활이 바빠가지고 그나마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화하는 내용도 굉장히 뻔해져요. 잘 지내냐, 잘 지내고 있다.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화의 내용도 굉장히 제한적이 됩니다. 한국의 설이나 추석 같은 날들도 미국에서는 일하는 날이죠. 반대로 미국의 땡스기빙 이런 날들도 한국에서는 일하는 날이고, 연휴 같은 개념도 공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가족들이야 그나마 의무감에라도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한다 하더라도 그런 안부를 주고받죠. 하지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게 점점 더 어려워져요. 안 그래도 이제 각각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을 텐데 다들 여유도 없고 이제 주제도 제한되다 보니까 점점 연락이 뜸해지게 되죠. 그래도 이제 한국에 있으면은 다들 연락 안 하고 바쁘게 지내다가도 1년에 한두 번 만나가지고 술이라도 한잔 하든지 아니면 여름에 같이 모여가지고 어디 놀러라도 가든지 그럴 텐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살게 되면은 그런 게 이제 전혀 없어지는 거죠. 사람마다 이제 사는 형편이 굉장히 다르지만 한국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한 번 갈 때 1주는 너무 짧고 최소한 2주 정도는 가야지 그래도 갔다 오는데, 직장인의 경우 혹은 학생의 경우 이 정도 시간을 빼는 게 우선 쉽지가 않죠. 비용 면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 이제 4가족이 한 번에 한국으로 간다. 그것도 애들 방학 기간에 가장 성수기일 때죠. 그러면은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한국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오랜만에 간다. 그럼 꼭 인사드려야 될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꼭 만나보고 싶은 친구들, 그것도 주말에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고 나면은 사실 곧바로 돌아오게 돼요. 2, 3년 만에 만나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낸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인사하고 헤어지는 그런 느낌 정도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내가 속해 있던 한국에서의 커뮤니티에서의 나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도 이제 부모, 형제를 제외하면은 이방인이 되는 거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연락하기 어려운 친구가 되는 거죠. 이게 물론 저만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걸 그렇다고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오는 갈등이 있어요. 가장 쉬운 예가 한국 음식이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매일 몇 끼 한국 음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죠. 가까운데 한인마트가 있으면 좋겠지만 작은 도시 같은 경우 한인마트가 없어서 몇 시간씩 장을 보러 가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매주 장을 보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내가 한식을 아무리 좋아하고 주변에 가까운데 한인마트가 있다 하더라도 한국 음식을 마음껏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 식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주로 빵을 먹고요. 도시락을 싸가게 되면은 한식은 피합니다. 가능하면. 한식 중에서 싸갈 수 있을 만한 거는 유부초밥, 김밥, 주먹밥 이 정도지 국이나 밥, 반찬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먹는 것처럼 싸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도시락을 실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공간에서 먹는 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식구들이 한식을 먹을 수 있는 건 보통 이제 저녁 정도고요. 그것도 주중에는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들은 피합니다. 아무래도 다음날 일터나 애들 학교에서 냄새가 나는 게 신경이 쓰일 수 있어서, 물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살 수도 있지만 우리도 이제 익숙하지 않은 다른 나라 사람들 음식 냄새를 맡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그런 냄새를 나게 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죠. 음식 말고 이제 사람들 모임도 그래요. 아무리 주변에 친구가 많아도 정기적으로라도 한국 사람들 만나서 한국말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모임들을 원하면서도 정작 이제 살 곳을 찾을 때는 또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곳은 또 피하려고 하는 게 약간 딜레마죠. 애들이 학교를 갔는데 한국 애들이 반에 몇 명씩 있다. 그런 상황은 좀 피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한인 사회가 작다 보니까 동네 주민이 일터에서의 동료고, 그 다음에 주말에 종교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종교 활동에서 만나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게 되죠. 저 같은 이제 외국인이 미국의 국립연구소에서 일하는 것만 놓고 보면은 여기에는 유리천장 같은 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과연 기회의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저 스스로도 들 때가 많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라 가지고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불공정하게 그런 평가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리천장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년 이제 연구소들이 통계 자료를 발표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인종 분포예요. 직급별로.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고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알려진 이곳에서도 호닥의 경우, 임시직이죠. 보통 2, 3년 정도를 보내는 경우, 그런 경우 에이시언 출신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정직원의 비율을 보면은 에이시언이 소수가 됩니다. 그리고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점점 더 낮아져요. 물론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나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 실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저 같은 연구직에 있는 사람들도 외국인으로서 유리천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유리천장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유리를 깨고 넘어가야 된다는 차이가 있겠죠. 네, 오늘은 미국 사는 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너무 긍정적인 면만 보는 것도 너무 부정적인 면만 보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양쪽을 잘 비교해가지고 내가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내리면은 되돌리기 힘든 결정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 아니다 싶으면은 결정을 이제 번복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어지간하면은 자기의 결정을 믿고 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길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길에는 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는 미국에 사는 거에 대한 어려움 중에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